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벌써 이제 2년째로 접어들면서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어가지고 그 이전에 우리가 자유로웠던 그런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꼭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오늘은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요. 저희 병원의 감염내과의 배성만 교수님하고 그리고 신경과의 김범준 교수님을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범준 교수님, 실제 김 교수님께서도 외래에서 환자분들께서 백신 접종 받아도 되냐고 이렇게 많이들 문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건강했던 분들보다는 이상이 생길 경우에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질까봐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성만 교수님, 지난해하고 올해 우리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어디 가나 그냥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주목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 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로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백신 접종 문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국내 상황이 어떤지 좀 요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많이들 접하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겨울에 3차 대유행이 있고 난 이후로는 현재까지 1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최근 추이로는 하루에 500명 이상, 최소 500명 이상, 600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나 우리 시민들이 방역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우리 병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전과 같은 그런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사용이 여전히 방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임에는 분명하지만 결국에 최종적인 게임 체인저는 백신 접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독감 백신 접종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험했지만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언론이나 SNS에서 부각이 되는 바람에 효율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심한 느낌인데요. 김범준 교수님 외래에서 실제 경험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 신경과 제가 특히 보고 있는 뇌졸중 환자분들의 특성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거의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해도 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젊은 환자분들도 꼭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특히 뇌정맥 혈전증에 대한 우려가 한때 있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뇌졸중이 있으셨던 분들께서 걱정을 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팬데믹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백신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배 교수님, 이번에 우리나라에 접종될 백신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개발된 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이 있고요. 화이자사의 mRNA 기반 백신도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접종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얀센에서 만든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모더나의 mRNA 백신도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들 백신이 조금 급하게 개발된 느낌도 있는데요. 혹시 그 안전성은 어떤가요? 급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도 또 mRNA 백신도 이미 기술의 영역에서는 개발이 완료된 지가 최소 10년에서 20년 가까이 된 백신들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되기 전부터 이러한 백신들의 안정화 기술이나 면역원성 관련된 개발이 다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현재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수만 명의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 단계를 모두 거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안전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이 특정 백신을 이렇게 선택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 백신이나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 효과나 안전성에 어떤 우열이 있습니까?
3상 연구 결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 후 70%,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95%의 유증상 코로나 감염을 예방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화이자 백신이 언뜻 더 좋은 백신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 연구가 이루어진 국가 그리고 연구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 등의 방법론에서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1대1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고 둘 다 효과가 좋은 백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예방 효과가 90%를 넘더라 이런 연구가 최근에 이제 발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믿을 만한 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임상 지표를 연구의 결과로 잡느냐에 따라서 백신의 효과나 효능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령 단순한 코로나 감염증이 아닌 중증 코로나로의 진행이라든지 혹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 같은 것들을 연구 결과의 지표로 평가한다면 두 백신 모두가 중증 코로나 발생과 사망으로의 예방이 매우 좋은 결과들을 보였기 때문에 똑같이 좋은 백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접종이 신속히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작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이미 1차 접종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2차 접종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 경우는 접종 부위가 좀 뻐근한 그런 느낌? 뭐 그 정도로 끝났었는데 김 교수님 경우는 어떠셨나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심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경한 부작용을 조금 경험을 했었습니다. 1차 접종을 맞고 나서 열이 38.8도까지 올라가서 하루 정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주사 부위에 통증도 조금 있어가지고요. 타이레놀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조금 나아져서 넘어가기는 했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실제 백신 접종은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작용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부작용들입니다. 국소적으로는 접종받은 부위의 통증과 발진, 가려움증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신적으로는 발열, 전신 근육통, 피로감, 두통 등의 몸살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기 부작용 중에 과도한 과민 반응 이런 게 생기면 즉각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동반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접종 후에는 접종센터에서 15분간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다른 알러지 반응이 없는지를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드물지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진이 바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아나필락시스 아주 과도한 과민 반응만 사실은 안 생기면 크게 걱정할 거는 없는데 이런 과민 반응이 얼마나 생기고 백신 간에 좀 차이가 있나요? 나라에 따라서 이게 수집하는 지표가 조금씩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장 많은 접종이 이루어진 영국 같은 경우는 100만 명당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빈도로 환산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혹은 화이자 백신 모두가 25명 혹은 20명 전후로 비슷하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CDC 통계를 보면은 화이자 백신이 100만 명당 10명 정도로 보고되어서 전반적으로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던 초기에 혈전 발생이 문제가 되어서 잠시 백신 접종이 중단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보고된 증례가 대부분 뇌정맥동 혈전증의 사례가 있었던 것 때문인지 저희 뇌혈관이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훨씬 더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연관된 혈전증이 면역 기전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전증과 혈소판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빈도 자체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고된 빈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첫 접종 후 100만 명당 10명 전후가 알려져 있고 2차 접종 시에는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는 얀센사의 백신의 경우 100만 명당 2명 전후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혈전증이라는 것은 혈류가 느려지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뇌의 정맥동이 이제 혈류가 굉장히 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 정맥동 혈전증이 이제 잘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뇌 정맥동 혈전증의 임상적인 특징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수도는 집에 물을 공급을 하고 또 하수도는 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뇌도 마찬가지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있고 다시 심장으로 혈류가 가는 정맥이 있습니다. 집에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이렇게 역류하듯이 뇌 정맥에 피가 발생해서 혈류가 막히게 되면 정맥이 역류하게 되고 따라서 또 뇌가 붓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두통을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뇌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두통이기 때문에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정맥혈전증, 특히 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정맥혈전증의 발생 기전을 이렇게 보니까 헤파린 사용과 관련되어서 생기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뇌 정맥동 혈전증, 그거랑 똑같아요, 기전이. 여기 알려진 그 발생 기전이랄까? 이거 잠깐 설명 가능할까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은 상태고요.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헤파린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증과 혈전증과 비슷한 소견들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현재 가설로는 백신에 함유되어 있는 바이러스 입자 혹은 백신 성분 중에 하나가 분해되면서 이온을 띠게 되는데 혈소판 인자라고 불리는 양전 아래 띠는 인자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체가 형성이 되면은 혈소판이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된 혈소판은 혈전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일부 소모되고 비장에서 제거되면서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전은 비슷하지만 아직 그게 확정된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발생하는 기전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위험인자, 위험군 뭐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초기에 보고된 혈전증들의 케이스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과 그리고 여성의 성별에서 이러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혈전증이나 응고장애와 같은 병력이 없었고 또 항응고제에 노출됐던 분들도 대부분은 없었습니다. 희귀혈전증이 발생하면 치료적인 관점에서도 일반적인 정맥혈전증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희귀혈전증의 경우 다르게 접근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을 겪은 초기 사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발생 기전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혈전 증상과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좀 치명률이 높게 보고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발생 기전이 유사한 헤파린을 항응고요법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혈소판 감소에 대해서 혈소판 수혈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치료가 사실은 모두 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되려 혈전증이 더 진행해서 높은 치명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한 후 5일에서 20일 사이 혈전증과 연관된 증상이 있다면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지 그리고 D다이머 등의 응고인자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영상 검사를 통해 혈전증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이 혈전증이 면역 기전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주사제의 투여와 함께 비헤파린 항응고제 사용을 하는 것이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희귀혈전증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그 외에 다른 부작용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앞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혈전증에 대한 부작용을 다루었는데 다른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경미한 부작용들이고요. 타이레놀 등의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대하게 해석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머리 아프게 뭐 부작용 걱정하고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접종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뭐 다른 분들 다 맞고 이러면 우리 집단 면역 되면 나는 또 덤으로 이렇게 묻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백신 접종 꼭 받아야 합니까? 저도 외래나 지인분들께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백신 접종 없이
저절로 종결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또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수록 현재 인도에서와 같이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또 본인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접종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근데 사실 우리가 배 교수님 모시고 이 영상을 찍기로 한 이유가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워낙 걱정이 많으셔서 이걸 준비하게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뇌혈관 질환을 가진 환우분들에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또 특별히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약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교수님께서 하시는 시술도 마찬가지고 항상 위험이랑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따져서 의사들이 보통 결정을 많이 합니다. 백신을 맞는 경우에도 위험과 이득을 따져봐야 될 텐데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그만큼 많고 백신을 함으로 인해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위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젊으신 여성분들에서 이런 뇌혈전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 맞아서 잘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주의는 필요하겠죠. 이제 만약에 열이 난다 그러면 뇌졸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열제를 써서 열을 떨어뜨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탈수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맞고 나서는 물을 조금 충분히 드시면서 경과를 잘 보시고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생기는지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빨리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백신 접종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접종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또 그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눠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건강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